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49제를 지내던 중 며느리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아버님 아이를 가졌어요. 결혼 15년 만에 처음 생긴 아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죽은 내 남편이라니. 하지만 정옥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상속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예전부터 품고 있던 의심들. 과연 며느리의 말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다른 진실이 있는 걸까요? 감동과 재미를 담은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정옥은 찬바람이 스며드는 11월 아침, 혼자서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빈자리는 너무도 컸습니다. 마치 집에 기둥 하나가 사라진 것처럼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50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를 잃는다는 것은 이런 것인가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차리면 상위에 놓인 수저가 하나 적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매일 새롭게 다가왔어요. 당신 오늘도 좋아하시던 조기구이 해드렸어요. 정옥은 영정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철수는 평생 한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며 정옥과 함께 작은 식당을 꾸려왔었죠. 손님들이 사장님 요리 솜씨가 일품이네요 라고 할 때마다 철수는 우리 집사람이 더 잘해요라며 정옥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던 그 긴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젊은 시절에는 돈을 벌기 위해 정신없이 달렸지만 나이가 들수록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철수가 쓰러진 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에 오늘 저녁에 갈비찜 해줄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럼 좋지. 우리 정옥 씨 갈비찜이 제일 맛있어라고 대답했는데 점심 먹고 난 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라고 말했죠. 병원에서 사흘을 버티다가 철수는 정옥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철수는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말했어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정옥은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철수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 두고 가면 안 돼요 라고 손을 꼭 잡았지만 철수의 손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렇게 50년 인생의 동반자를 떠나보내고 나니 정옥은 마치 반쪽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49제를 앞두고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 거의 매일 찾아와서 이것저것 챙겨주었어요. 평소에는 가까이 살아도 바쁘다며 명절에나 얼굴 보던 아들 부부였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정말 효자 효부 며느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 때도 수진이 제일 많이 울었고 조문객들 앞에서 시아버님이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는데 라며 눈물을 흘렸죠. 평소 철수도 며느리를 예뻐했지만 장례 후 수진의 행동이 유독 더 각별해 보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번 주 제사 준비 다 도울게요. 혼자서 하시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수진이 정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따뜻했지만 정옥은 왠지 모를 어색함을 느꼈어요. 결혼한 지 15년이나 됐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서 늘 마음 한구석이 아팠는데 최근 며느리의 얼굴이 좀 통통해진 것 같았거든요. 특히 옷차림도 예전보다 여유 있게 입는 것 같고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뭔가 임신부처럼 보이는 징조들이었어요. 수진아, 혹시 몸에 무슨 변화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얼굴색이 좋아 보이던데. 정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잘 먹어서 그래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스트레스로 많이 먹게 돼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욱의 눈에는 며느리의 배가 살짝 불러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아이를 못 가져서 병원도 다니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 하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시점에 임신이라니 뭔가 이상했어요. 민호는 엄마 걱정 말아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49제만 잘 치르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정욱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며느리가 이렇게 자주 오지 않았거든요. 특히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는 수진이 시아버지를 많이 찾아뵙더니 이제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이었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정욱은 수진이 철수를 대하는 태도를 떠올려 봤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시아버지로 대했는데 최근 몇 달 동안은 유독 더 친밀하게 대했어요. 철수도 며느리가 요즘 부쩍 다정해졌다고 말하곤 했죠. 그때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가족애가 깊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49제 준비를 하면서도 정욱의 마음은 계속 남편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철수가 마지막 몇 달 동안 재산 정리 좀 해둬야겠어요 라고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살던 집과 식당 건물, 그리고 변두리에 상가 건물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때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무언가 예감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아들 하나뿐이니까 당연히 민호가 다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욱은 영정 앞에서 향을 피우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49제 잘 치를게요. 그런데 요즘 수진이가 좀 이상해요.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다고요. 혹시 당신은 뭘 아시는 거예요? 사진 속 철수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49제 당일 아침, 정욱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가장 좋아했던 조기구이부터 갈비찜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손에 익은 요리들이었지만 남편을 위해 마지막으로 차리는 상이라는 생각에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대로 간 맞춰서 했어요 라고 중얼거리며 음식을 완성해 나갔죠. 민호와 수진이 일찍부터 와서 도왔습니다. 수진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정욱이 괜찮다, 내가 할게라고 해도 어머니가 혼자 하시면 안 돼요라며 꼭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진의 눈가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오전 10시 향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은 철수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 편히 가세요. 49일 동안 이승에 머물러 계셨는데 이제는 좋은 곳으로 떠나시길 바라요. 민호가 먼저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아들로서 효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던 민호였는데 이날만큼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욱도 다시 눈물이 났어요. 수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는데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슬픔의 눈물인 줄 알았는데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더니 어깨까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라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뭔가 평범한 애도의 눈물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수진아, 왜 그렇게 울어? 아버지께서 네가 우는 걸 보시면 마음 아파하실 텐데. 정욱이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그런데 수진은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뭔가 큰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민호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며 나섰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해서요. 그의 표정도 심각했어요. 평소 가벼운 성격이던 민호가 이렇게 진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아버지 아이를 가졌어요. 정욱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49제 상 위에서 피어오르는 향 연기만이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죠. 수진이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그렇게 됐어요. 말을 하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는데 아버님이 계속 좋은 말씀만 해주시고 저도 모르게 정욱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한다니.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민호가 어머니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유산 정리 얘기하셨는데 혹시 이런 일이 있을 걸 아셨던 것 같아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정욱은 가슴이 뛰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네가 미쳤니? 그런 말을 믿는다고?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마지막 말들이 떠올랐어요.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했던 그 말이 혹시 이런 뜻이었을까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가족이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민호 오빠랑 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항상 마음 아파하셨는데 당신이 도와주겠다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도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아버님이 너무 간절히 말씀하시니까. 정욱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면서 믿을 수 없다는 생각과 동시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마지막 몇 달 동안 수진을 유독 예뻐했던 것, 재산 정리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가리고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했던 말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수진이가 아버지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고 제 동생이잖아요. 법적으로도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민호의 말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정욱은 그 순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정말 남편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49제 상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욱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49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자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평소 인사만 나누던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씨 댁에 무슨 일이래? 시아버지 아이라니 세상에 그런 일이.
정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정옥 씨, 잠깐만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순자가 정옥을 불렀습니다. 순자는 동네 소식통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 소문이 정말이에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아이를 가졌다던데.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정옥은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시선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정옥을 보며 저 집이 그 집이야라고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옥은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평생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로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아주머니는 정옥 씨, 요즘 힘드시죠? 남편분 돌아가시고 또 이런 일까지. 라고 말했어요.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호기심과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별일 아니에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집에 도착해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 네가 입을 함부로 놀린 거야?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민호는 엄마, 저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고요라고 대답했지만 정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소문을 낸 거야? 49제 날에 우리만 있었는데. 정옥이 따져 물었어요. 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혹시 수진이가 병원에 갔을 때 누가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정옥은 평소 다니던 미용실에 갔습니다. 미용사 김영희는 정옥과 오랜 친구 사이였어요. 언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더 이상 소문이 퍼지는 게 두려웠어요. 영희야, 혹시 우리 집 관련해서 이상한 소문 들은 거 없어? 정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머리를 감기다가 손을 멈췄어요. 언니, 사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정옥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벌써 미용실까지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누가 퍼뜨리는 거야? 정옥이 화를 냈어요. 영희는 글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병원 간호사가 동네 사람이라던데 그쪽에서 나온 얘기일 수도 있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정옥은 수진이 병원에서 뭔가 말을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너 혹시 병원에서 누구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정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수진은 어머니, 저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검사 받을 때 아는 분을 봤거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구를 봤는데? 정옥이 다그쳤어요. 수진은 저희 동네 사는 박미경 씨요. 그분도 임신해서 검사 받으러 왔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정옥은 한숨을 쉬었어요. 박미경은 동네에서 소문을 잘 퍼뜨리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며칠 후 정옥이 은행에 갔을 때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어머니, 요즘 힘드시죠? 상속 문제도 복잡하실 것 같은데 라고 말했어요. 정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은행에까지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상속이 뭐가 복잡해요? 정옥이 물었습니다. 며느리분이 임신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아이가... 그러면 상속분이 달라지잖아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가십거리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재산 상속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옥은 남편의 유언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모든 재산은 아내 이정옥과 아들 박민호에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만약 남편의 다른 자식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상속분을 나눠 가져야 했어요. 건물과 집, 적금까지 합치면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상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뭐라고? 정욱이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를 낳으면 법적으로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한테 상담도 받아봤대요. 정욱은 속이 뒤틀렸습니다. 수진이 벌써 상속 문제까지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민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정말 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해? 정욱이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저도 확신이 안 서요. 하지만 수진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들을 생각해보면 민호도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말 없어. 하지만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정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네 아버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민호가 나간 후 정욱은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행동, 동네 소문, 상속 문제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남편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수진이 다른 목적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정욱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수진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던 며느리가 이제는 당당해 보였어요. 정욱의 집에 와서도 마치 자신의 집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냉장고 정리 좀 할게요라고 말하며 멋대로 음식을 버리기도 했고 임신 중이라 이런 냄새는 못 맡겠어요라며 정욱이 끓이던 된장찌개에 투정을 부리기도 했어요. 수진아, 네가 언제부터 이 집 안주인이 됐니? 정욱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수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어머니, 저는 아버님 아이를 품고 있잖아요. 이 아이도 이 집의 가족이고요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투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또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왔어요. 수진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상속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요. 정욱은 그 말을 듣고 혈압이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직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벌써 상속 얘기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태연하게 어머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잖아요.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라고 말했어요. 정욱은 수진의 변한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순종적이고 조심스럽던 며느리가 이제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수진아, 너 정말 시아버지 아이가 맞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정욱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정욱의 뇌리에 오래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수진이 민호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자와 함께 있던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10년도 넘은 일이었는데 정욱이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수진을 봤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죠. 정욱은 그때 민호가 소개받은 여자가 다른 남자친구가 있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수진이 그냥 친구예요라고 해명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를 보는 수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수진아, 혹시 예전에 너 민호 만나기 전에 사귀던 남자 있었지? 정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건 다 옛날 일이고요. 옛날 일이라고? 혹시 그 남자가... 정욱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수진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어머니, 제가 무슨 그런 여자로 보이세요? 아버님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의심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호가 와서 두 사람 사이에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수진이 지금 홀몸도 아닌데. 민호는 여전히 아내를 감쌌습니다. 정욱은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 편에 서 있다는 걸 느꼈어요. 민호야, 너는 정말 수진이 말을 다 믿는 거야? 15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갑자기 네 아버지 아이라니. 정욱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엄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학적으로도 가능한 일이고요라고 대답했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의심하시니까 너무 속상해요. 아버님이 마지막에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배를 감싸 안았어요. 이 아이는 정말 아버님 아이예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욱은 수진의 연기 같은 모습이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완벽하게 슬픈 며느리를 연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아, 그럼 증명해봐. 정말 시아버지 아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수진은 잠깐 멈칫했다가 어머니, 아이가 태어나면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확실해지겠죠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서도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시간을 벌려는 것 같았어요. 정욱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의심이 커져갔어요. 수진의 변한 태도, 상속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예전 남자친구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아버지 아이라고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정욱은 결심을 했어요. 진실을 알아내기로 한 거죠. 수진이 예전에 사귀던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정욱은 예전에 수진과 함께 있던 남자를 기억해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수진을 보는 눈빛이 남달랐어요. 분명히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를 찾아야 했어요. 수진아,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밝혀낼 거야. 정욱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어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정욱의 눈에는 단호한 의지가 타올랐어요. 정욱은 며칠 동안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용실에서 만난 김영희가 중요한 정보를 주었어요. 언니, 제 친구 딸이 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대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보세요. 정욱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수진의 산정검사 기록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희야, 부탁 하나만 할게. 우리 며느리가 정말 임신이 맞는지, 그리고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 정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언니, 그건 개인정보라서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친구 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라고 대답했어요. 일주일 후 영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만나서 얘기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정욱은 급하게 미용실로 달려갔습니다. 영희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그 조카가 몰래 확인해 봤는데 언니 며느리가 친부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대요.
친부 유전자 검사? 정욱이 되물었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그런데 결과가 영희가 말을 멈췄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정욱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친부 불일치래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생각하던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영희의 말에 정욱은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럼 시아버지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희가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조카가 몰래 복사해 준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면 안 돼요.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친부 불일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남자의 아이였던 거예요. 정욱은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수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 영희가 정욱의 어깨를 토닥이며 언니, 진정해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죠 라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욱은 종이를 여러 번 다시 봤습니다. 분명했어요. 수진이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진짜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정욱은 예전에 봤던 그 키 큰 남자가 계속 떠올랐어요. 정욱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당장 와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민호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라고 걱정했지만 정욱은 와서 얘기하자고만 했습니다. 1시간 후 민호가 도착했어요. 수진도 함께 왔습니다. 정욱은 둘을 거실에 앉히고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민호가 종이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어요. 엄마, 이건 어디서 구한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종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어머니, 이건 어떻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네가 병원에서 친부 검사를 받았다면서? 그런데 결과가 친부 불일치네. 이게 무슨 뜻인지 얘기해 줄래? 정욱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아내를 쳐다봤어요.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아버지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수지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답은 뻔했어요. 수진아, 솔직히 말해. 이 아이는 누구 아이야? 정욱이 다그쳤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어머니,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확실하지 않다고? 그럼 네가 다른 남자와도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잖아. 민호의 목소리에 충격이 섞여 있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욱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넌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시아버지 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상속을 받아내려고 했잖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정말 아버님 아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맞기도 했고,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말끝을 흐렸어요. 그럼 진짜 아이 아버지는 누구야? 민호가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예전에 만나던 사람이 있었어요. 가끔씩 연락하고 있었고, 라고 고백했어요. 정욱은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키 큰 남자 맞지? 내가 예전에 본 그 사람?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정욱을 봤어요. 어머니가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어. 네가 민호랑 사귀기 전에 그 남자랑 손잡고 다니는 걸 봤거든. 정욱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의심했던 거야.
민호는 완전히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어요. 수진아, 우리 결혼한 지 15년인데 그동안 계속 다른 남자와? 수진이 아니에요. 가끔씩만. 정말 가끔씩만. 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럼 아버지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지?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옥은 검사 결과지를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네. 네가 우리 가족을 속였어. 죽은 시아버지 명예까지 더럽히면서. 수진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아이 아버지한테 가든지 아니면. 민호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옥은 마침내 진실을 밝혀낸 것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분노도 컸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거짓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후 정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히 밝혀내고 싶었어요. 수진이 예전에 만나던 사람이라고 애매하게 말했지만 정옥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진실을 드러내야 했어요. 다음 날 정옥은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 그 남자의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쯤 수진과 함께 있던 그 키 큰 남자, 분명히 어디선가 다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차분히 생각해 봤어요. 아, 맞다. 정옥이 갑자기 손을 쳤습니다. 예전에 운영하던 식당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남자가 가끔 식당에 와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혼자 오기도 했고 가끔은 친구들과 함께 오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는 수진과의 관계를 전혀 몰랐었어요. 정옥은 예전 식당 단골들의 연락처가 적힌 노트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노트였지만 혹시 그 남자에 대한 정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장씩 넘기며 찾아봤는데 김진수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던 기억이 났어요. 김진수? 맞네. 정옥은 그 이름을 여러 번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연락처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몇 년이 지나 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설사 연락이 되더라도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정옥은 식당 단골 중에 동네 소식을 잘 아는 최영수 씨가 생각났어요. 영수는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온갖 소식을 다 아는 사람이었죠. 혹시 김진수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옥은 최영수의 철물점을 찾아갔습니다. 최 사장님,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영수는 정옥을 반갑게 맞아줬어요. 사장님, 어서 오세요. 사장님 얼굴 보니까 예전 생각나네요. 둘은 잠시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최 사장, 혹시 김진수라는 사람 기억나? 예전에 우리 식당에 자주 오던 키 큰 남자 말이야. 정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 김진수요? 그 친구 알죠?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본 적도 있는데 라고 대답했어요. 정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도 이 동네에 살고 있다고?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인천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친구 얘기를 하세요? 정옥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다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어요. 그냥 예전에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궁금해서 그래. 영수는 별로 의심하지 않고 아, 그렇구나. 그 친구 요즘 좀 복잡한 것 같던데요 라고 말했어요. 복잡하다고?
무슨 일인데? 정욱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수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결혼한 여자랑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정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한 여자라니 그게 바로 수진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아나? 정욱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영수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가끔 만나는 걸 봤는데 정욱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최 사장, 혹시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일하는지 알 수 있을까? 영수는 글쎄요. 정확한 회사 이름은 모르겠는데 요즘 이 동네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왜 그래요?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정욱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수가 그럼 제가 알아볼게요. 친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정욱은 고마워하며 부탁할게. 빨리 좀 알아봐 줄래? 라고 했습니다. 이틀 후 영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김진수 그 친구 연락처 알아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일하는지도 확인했고요. 정욱은 급하게 철물점으로 달려갔어요. 영수가 작은 종이에 적힌 정보를 건넸습니다. 여기 연락처하고 일하는 곳 주소예요. 그런데 사장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그 친구 좀 복잡한 사람 같더라고요. 영수의 말에 정욱은 고마워, 조심할게라고 답했습니다. 정욱은 집에 돌아와서 김진수의 정보를 자세히 봤습니다. 연락처와 함께 일하는 건설 현장 주소까지 적혀 있었어요. 이제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볼 차례였습니다. 과연 이 남자가 수진의 아이의 진짜 아버지일까요? 그런데 정욱은 혼자 가기에는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진수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만약 수진과의 관계를 추궁당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민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정욱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민호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수진은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실을 밝혀내려면 직접 김진수를 만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직접 만나보자. 정욱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모든 거짓말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정욱은 내일 있을 만남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욱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오후에 시간 있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너희와 함께 가야 할 곳이 있어.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민호는 무슨 일인데요, 엄마? 라고 물었지만 정욱은 만나서 얘기하자고만 했습니다. 정욱은 아들과 함께 가서 모든 것을 확실히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수진도 불러야 했어요. 이번 기회에 모든 거짓말을 끝내고 싶었거든요. 오후 2시 민호와 수진이 정욱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은 지난번 일 이후로 더욱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지만 정욱은 대답 대신 외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따라와. 만날 사람이 있어. 세 사람은 김진수가 일한다는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정욱이 말했어요. 수진아, 오늘 네 진짜 아이 아버지를 만날 거야. 김진수라는 사람 알지?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오늘 모든 걸 정리한다는 거야. 정욱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호는 엄마 정말 그 사람이 확실한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건설 현장에 도착하자 정욱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김진수를 찾았습니다.
김진수 씨 계세요? 급한 용무가 있어서 왔는데요. 직원이 잠깐만요. 불러드릴게요라고 대답했어요. 잠시 후 키 큰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욱이 기억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누구세요? 저를 찾으신다고 하던데. 김진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정욱이 김진수 씨 맞죠? 저는 이정욱이라고 합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김진수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제 며느리와 관련된 얘기예요. 정욱이 수진을 가리키자 김진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수진을 알아본 거였죠. 수진아, 너 왜 여기에? 김진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 반응만 봐도 둘 사이의 관계가 분명했어요. 정욱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기 뭐하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얘기할까요? 김진수가 그럼 근처 카페로 가줘라고 제안했어요. 네 사람은 건설회사 앞 한옥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정욱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진수 씨, 수진이와 어떤 관계세요? 김진수는 수진을 쳐다보더니 그게 뭐라고 해야 할지 라며 말을 흐렸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가 임신했는데 혹시 김진수 씨 아이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정욱의 말에 김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임신이요? 수진이가? 그의 반응을 보니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처음에는 제 아버지 아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 아이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혹시 김진수 씨와? 김진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 그럼 혹시 라며 뭔가 깨달은 표정을 지었어요. 김진수 씨, 수진이와 언제부터 만나셨어요? 정욱이 추궁했습니다. 김진수는 수진을 쳐다보더니 사실 수진이랑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어요. 결혼 전부터 사귀었는데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헤어졌죠. 그런데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났다는 얘기네요.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김진수가 미안해요. 정말 가끔씩만 만났어요. 수진이가 외롭다고 해서 라고 변명했습니다. 수진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 오빠 미안해요. 제가 임신했어요. 시기상으론 오빠 아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김진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야? 정말 내 아이라는 거야? 정욱이 가방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받은 친부 검사 결과예요. 제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럼 김진수 씨 아이일 가능성이 높죠. 김진수가 종이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왜 처음에 시아버지 아이라고 거짓말했어? 민호가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나을 것 같았다고? 상속 때문이지? 정욱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시아버지 아이라고 하면 재산도 받을 수 있고 가족들한테도 떳떳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수지는 변명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김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제 아이라면 제가 책임져야겠네요. 수진아, 이혼하고 나랑 살래? 갑작스러운 제안에 모두가 놀랐어요. 수지는 진수 오빠 라며 망설였습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됐네요. 수진아, 우리는 이제 끝이야. 15년을 속이면서 살았으니까 충분해.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정욱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네. 수진아, 네가 우리 가족한테 한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죽은 시아버지 명예까지 더럽혔잖아. 수지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김진수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라고 사과했지만 정옥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라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카페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진의 거짓말, 진짜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15년간 이어진 불륜까지. 정옥은 비로소 남편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었지만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카페에서의 대면이 끝난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김진수와 함께 떠났고 민호는 곧바로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린 거였죠. 민호는 처음엔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후련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수진이가 최근 몇 년 동안 자주 외출하고 휴대폰도 숨기고 그런데 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민호가 정욱에게 털어놓았어요. 엄마가 진실을 밝혀주셔서 오히려 고마워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수진의 불륜과 거짓말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법원에서는 수진에게 재산 분할을 인정하지 않았고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진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민호의 곁을 떠나야 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마지막 짐을 챙기러 왔을 때 정옥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너는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렸어. 수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김진수가 와서 수진의 짐을 도와주며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사과했지만 정옥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15년간 함께 살았던 며느리가 정옥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정옥은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나돌던 나쁜 소문들이 어떻게 정리될지 걱정이었거든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김순자가 다가왔어요. 정옥 씨, 들었어요. 결국 며느리가 거짓말한 거였네요? 응, 다 밝혀졌어. 우리 남편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 정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어요? 죽은 남편분까지 누명 쓸 뻔했네라며 안타까워했어요. 소문은 빠르게 정정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정옥을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 며느리가 그렇게 뻔뻔할 줄 몰랐다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정옥은 비로소 떳떳하게 동네를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은행에 갔을 때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힘드셨죠? 이제 상속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되셨겠네요. 창구 직원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정옥은 네, 덕분에 모든 게 정리됐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한 달 후 정옥은 다시 예전에 운영하던 한식당 앞에 섰습니다. 새로운 사장이 들어와서 다른 업종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당신, 이제 마음 놓고 편히 쉬세요. 당신 이름 더럽힐 뻔했는데 제대로 지켜냈어요. 지나가던 예전 단골 손님이 정옥을 알아봤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옥은 환하게 웃으며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 다 해결됐거든요라고 대답했어요. 사장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예전에는 좀 상심이 크신 것 같았는데. 손님의 말에 정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속을 썩이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살맛이 나죠. 정옥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홀가분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옥은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김영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언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정욱이 웃으며 맞아 정말 큰 짐을 내려놨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조카 통해서 도와줘서 고마웠어. 덕분에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어. 정욱이 고마움을 표했어요. 영희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다행이에요. 언니 남편분 명예도 지키고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홀가분하시죠? 민호의 얼굴에도 한결 밝은 표정이 보였어요. 그럼 네 아버지 누명도 벗기고 거짓말쟁이도 내쫓고 이제야 제대로 살 것 같아. 엄마, 저도 새 출발하려고 해요. 이번 일로 많이 배웠거든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민호가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정욱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 이제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라고 위로했어요. 며칠 후 정욱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향을 피우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했던 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뜻이었구나. 괜한 의심해서 미안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욱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남편의 명예도 지키고 거짓말도 밝혀내고 이제는 정말 평온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은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어젖히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네라고 중얼거렸어요. 정욱의 눈가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온함과 함께 환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